예, 우선 우리 경제 전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물의 결과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실물이 잘 되면 부채 잘 갚는 거고 실물이 안 좋으면은 이제 부채가 갚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금융은 실물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실물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호황 불황을 이제 회복도 다시 나빠졌다 좋아졌던 경기 변동을 경험하는데 마지막 정점이 2017년 9월입니다. 보통 한 2년쯤 지나야 정점 저점을 정확하게 이제 합의를 통계청에 위원회가 있어서 언제가 정점이었다 저점이었다를 시점을 찍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2년 지나서 나왔지만 2019년에 결론적으로 2017년 9월에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우리 경제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이번 1, 4분기 통계가 어제 나왔는데 한 1.6% 정도 플러스 이제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3% 정도 됐던 경제 성장률이 2019년에 2%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긴 했는데 1.6 정도면 아직 2나 3이 안 됐다는 면에서 이제 저점을 이제 겨우 찍은 듯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데 아직 정상 수준으로 회복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얼마나 지금 힘든 거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문정부는 집권을 5월에 했는데 2017년 5월에 했는데 2017년 9월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피크인지도 몰라요, 그때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도 쉽지 않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되돌아보니 그때 경기부양책이나 혹은 유지책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주성을 썼어요.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부터 올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고 있을 때 월급 올려라. 2018년, 19년. 그러면 또 누적 몇 프로 올리냐? 2년 누적 30%를 올려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러니 경제가 내려오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데다가 정부는 월급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2%로 떨어져 버리고 경제 성장률이 3.2, 2.9, 2 이렇게 되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참 저는 되돌아보면 경제에 관한 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참 뒤돌아보면 보이니까 그때 좀 경제의 부양책 혹은 투자 활성화 이런 거 규제 완화 이런 거부터 좀 하고 나서 조금 상황을 보고서 그때 좀 소주성 같은 걸 썼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부터 임금 올려부터 시작을 했으니 그리고 투자 유인도 별로 없고 기업들은 힘들어지고 그런 52시간 이런 거 하고 근로자들은 기업 좋은 기업 다니는 근로자야 좋죠.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는. 그러나 나머지 취약 부문은 엉망이 됐고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자영업 부채하고 맞물려서 정말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소기업 쪽 대출 많이 주는 중소기업 은행 이런 데 봐도 상당히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빚을 연장을 해줬는데 연체율이 높아지는 이제 연체율은 높아지는 거로 나타내야 되지만 일단은 연장을 해줬으니까 좀 견디고 있는데 이제 진짜로 심사를 통해 연장을 해줬는데 심사 없이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심사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상당히 상황이 나빠져 있고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또 힘들어지고 가게는 가게대로 또 자영업 포함해서 힘들어지고 기집값은 오르고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 면에서 뭐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물이 힘들면 집값은 유지되거나 좀 완만하게 하락을 해야 그나마 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값만 유독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참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운전대를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하는 정도로 정말 누적이 되고 실력 부족에다가 운도 좀 없는 것 같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 나눠주면서 정치적으로 조금 실정을 가릴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의 기미가 보이는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정말 뭐가 좀 안 맞았다, 성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 코로나를 자꾸 감안해서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9년에 이미 2017, 18, 19 보면 3.2%에서 2.9%에서 2%로 줄었어요. 2019년에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짐이 벌써 보인 거예요. 2019년이면 코로나 전이잖아요. 예. 이미 3%대에서 2%로 줄여버렸어요. 예. 그 피로감이 누적이 된 거죠. 3년 동안. 그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코로나 때 뚝 떨어졌고, 그리고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버리고, 그랬으니 마스크 벗고 뭐 혹은 마스크를 안 벗더라도 이제 조금 종식의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했어요,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야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좀 빨리 좀 미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설비 투자가 확 증가해서 이제 플러스 1.6 정도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저 개인 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설비 투자 때문이니까 뭐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보고요. 다만 너무 위축됐으니까 반등을 한 건데 본격적 회복 국면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요. 기술적 반등이다. 예, 약간은 그런 면이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투자 안 했던 거 좀 이제 하자. 빨리 이제 좋을 때 대비 마스크 벗을 때가 다가오니 준비하자. 이래서 투자를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조금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투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뭐 애써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크게 보면은 정부 정책 잘해서 그런 거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정책은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억제는 법을 너무 많이 통과시켜놔서 이제 그 후유증도 아직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조금 다른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반도체죠, 뭐. 예, 반도체가 워낙 필요한 그거였고 우리나라 5천억 수출에 1,000억 불이 반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들은 게 아니고 우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버텨주고 온라인 쪽 중심으로 잘 됐어요. 온라인 저 코로나 때 비대면 산업이 좋았고요. 예,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가 아주 효자 역할을 했죠. 예, 정부 자화자찬 그만하시고 그런 거는 좀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 가계부채는 보면은 그동안은 좀 잘 사는 쪽에 부채가 많았어요. 예, 어쩔 수 없지만 또 괜찮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나마 예, 부담 능력이 있는 쪽으로 부채가 많이 갔는데 문제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은 이제 망한 데도 많고 버티는 데도 있지만은 그쪽에 있는 빚은 도대체 이게 제대로 지금 분포가 돼 있느냐를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직 버티고 있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빚을 이제 제대로 심사를 받고 연장을 했을 때 연장이 과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될수록 돈을 끌어다가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부채가 늘어나는 부채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잘 되는 사람은 부채가 안 늘어요. 예, 그러니까 가게하고 다른 거죠. 가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끌어와 갖고 집값 집도 사고 뭐 이랬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는 좀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능력에 비례해서 부채가 분포가 되는데 이 자영업 부채는 거꾸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진단할 수 있는 그 통계라든가 상황이 조금 좀 연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자영업 부채가 가장 큰 그 걸림돌이자 그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는 조금 거기 아직은 완벽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나빠졌고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마스크 벗을 때쯤에서 이제 그게 판가름이 나겠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이제 천조 정도지만은 공무원하고 군인의 연금만 드릴 돈을 현재 가치로 한 1,000조 정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합치면 2,000조. 예, 그래서 국가 채무 한 1,000조, 국가 부채는 2,000조. 뭐. 역대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제일 레벨이 높죠. 예, 레벨이 높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늘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막 재난지원금 주고 하면서 재미 보니까 그냥 자꾸 또 주고 그러다가 더 늘어나고 추경하고.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너무 하고 나서 이제 마스크 벗을 때쯤 이제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뭐 무턱대고 나빠졌다, 좋아졌다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나마 그 나은 편이다라는 국제 비교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달러를 찍는 미국과 달리 남들이 써주지 않는 원화를 찍어내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외국 자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안 좋다고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예. 혹은 뭐 좀 주식을 팔고 떠나거나 하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항상 좀 좋은 모습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좀 경제 전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봤는데, 그게 좀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도 이 금융, 부동산 또 뭐 자영업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했을 때 진단을 잘 이제 해가지고 좀 그 좋은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규제 완화라든가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은 주어진 수준의 부채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높아지거든요. 예, 예, 예. 예, 저는 뭐 지금 첫 번째 과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예, 아직은 뭐 인플레 국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부동산만 인플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그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국지적 인플레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 그 국지적 인플레를 통해서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문제, 정치 문제로 바뀌고, 이번 4.7 보궐선거도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분야에 어마어마한 국지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다른 실물은 다 엉망인데, 저기 실물은 마이너스인데 이 부동산만 혼자서 몇십 프로가 올라가고 있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거를 작년 그 임대차 3법이나 부동산 3법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 부분도 참 정말 국민들께 죄송한 상황이죠. 예. 금리 쪽은 좀 조금 완화적으로 가면서 실물을 빨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물을 올려서 부채 부담 능력을 좀 키우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접근해야 되니까 지금부터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냥 통화량 확 쬐고 막 그냥 금리 올리고 그랬다가 또 부동산이 뻥소리나게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엔 전부 저신용자가 되거든요. 그야말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옛날 말로 신용 불량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를 해야 된다고 보시죠?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아질 때 조금 이제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여전히 그 부채를 부담해야 될 분들의 그런 입장을 항상 고려해서 경기가 충분히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시차를 좀 두면서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 실물 분야 전반에. 그럴 때 이제 조금 조정이 되어 들어가야지, 이럴 때 또 그냥 괜히 그냥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취약하다고 좀 봅니다.